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주린이 특집입니다. 옆에 주린이님 와 계시고요. 지난 시간에 거의 1시간에 가깝게 이것저것 묻고 답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물어볼 거 많이 남았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에 1편을 먼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들이고요.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주식을 이제 난생 처음 시작하신 주린이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 방송을 조금 봤지만 아무래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참에 여기에 초대를 했고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아마 좀 대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 같으니 같이 관심 갖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만, 그러면 보통 제가 초반에 했었던 거는 장 마감 10분 전에 그때 매수 매도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린이들이 처음 매수 매도를 한다면 요 종가 시점인 장 마감 10분 전 요때 매수 매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 이유는요, 예상은 하시겠지만 시장이 본인의 환경이나 본인의 상황을 배려해주거나 어드밴테이지를 전혀 주지 않아요. 냉정하죠.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종가 전에 나는 그때만 시간이 있으니까 걷다가 그 시점의 가격들에다가 그냥 쭉 매수해놓고서 다음날 복권 긁는 거예요. 꽝이냐 당첨이냐. 본인이 원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좀 홀짝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홀짝의 영역이 섞여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죠. 근데 저는 본업이 있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시장 계속 볼 수도 없고 근데 매매는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요런 고민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중에 잘 못 봐도 돼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다 씻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 켜가지고 쭉 본 다음에 얼마 정도의 비중을 얼마의 매수를 걸어둘지 그 전체적인 덩어리의 부분 조각, 그것의 템포 요것들만 조정해가지고 생각해둔 가격에다가 미리 장 시작 전에 보통 회사들 9시에 업무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8시 30분부터 주문은 걸어둘 수 있으니까 미리 걸어두면 돼요. 근데 이때 미리 걸어둘 때 흐름을 안 보고서 걸어도 되나요? 비중이 많으면 흐름을 안 보고 걸어두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분할을 잘게 해서 굉장히 적은 비중을 걸어두게 되면은 설령 그게 체결돼도 큰일 안 납니다. 미리 준비하고 행동한다.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장중에 시장을 못 본다, 주문도 넣기 어렵다 그럴 때는 그냥 미리 전날에 차라리 어떤 주식을 어떤 가격에 사고 팔지를 체크해 놓은 다음에 장 시작하는 시점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걸어 놓는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그 내가 걸어 놓은 것이 체결이 되면 되는데 근데 그 미리 걸어 놓는 게 너무 큰 비중으로 막 뻥뻥뻥 걸어 놓으면 그럼 또 이제 변수 대응이 안 되니까 좀 작은 비중으로 분할을 해서 조금씩 걸어 놓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네. 장 마감하기 전에 그때 보고서 부랴부랴 뭐 매수를 하고 매도하기보다는 큰 변수든 작은 변수든 이렇게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분할해서 작은 비중으로 주문을 넣어라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템포는 좀 느려지고 매매 자체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작은 비중으로 걸라고 했더니 저 작은 비중으로 걸었어요 하고 듬뿍 겁니다. 막 2%씩 50개를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100% 다 찰 수도 있겠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의 총 수량도 조정은 해야겠죠. 자, 이거 그냥 좀 상황을 간단하게 예로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띄어져 있으니까 현대공업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사고 싶은지 뭐 이거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어떻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전날 밤에 뭘 봐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뭘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금액을 정하는 그 기준 그거를 잡는 것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최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업이 다 끝나고 집에 와서 퇴근하고 자기 전에 HTS를 켰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죠. 키게 되면은 일봉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일봉을 보고 오늘 어떻게 끝났나 보게 되면은 여기서 친절하게 9,580원에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차트상의 이 위치가 현재 이 종목에 최근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충분히 긴 시간 안에서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 있나 보려면은 이 세로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세로를 보시면 됩니다. 뷰 포인트가 너무 좁으면요 이게 보이는 게 순간적으로 다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50 정도로, 특히 MTS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뷰가 작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의 위치가 이 세로로 봤었을 때 어때요? 그냥 중간에 있는 것 같죠? 네네. 착시 현상이에요. 50이라고 치게 되면은 일봉이기 때문에 51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충분히 길게 봐줘야 된다. 그래야 흐름이 더 정확하게 파악된다. 많이 볼 때는, 헷갈릴 때는 이렇게 길게 봐도 돼요. 600일. 600일이라는 거는 거래일 600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8년도부터 보이죠? 네. 2021년도까지 2년이 넘어요. 3년 좀 안 되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보면서, 길게 보면 대신에 캔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좁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길게 보면 볼수록 현재 위치는 어때요? 주리님이 보실 때 많이 높이 있어요. 높죠? 높다 낮다 정도는 구분하죠. 자, 일단 높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주가가 높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어떤 호재나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거품이 많이 꼈다. 여기서 더 좋아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된다. 일단 그걸 깔고 가야 돼요. 네. 일단 높습니다. 그러면은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아니면 도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낮은 것만 찾아야지 해서 여기 것만 찾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품이 골고루 꼈는데 너무 낮아 있으면은, 거품 자체가 못 낀 거면은 오히려 가격이 싸다라기보다는 상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신선식품 마지막에 세일해서 팔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어때요? 유통기한 임박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싼 데는 이유가 따라오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싼 거는 있긴 있지만 쉽게 구해지진 않아요. 특히 초보자나 주린이 눈에는 잘 안 띕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잡아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나은 거고요. 그러면은 너무 높다와 너무 낮다를 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보이기는 하겠죠? 네. 이렇게 X를 치면은, 그러면 이걸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요. 여기를 위해 노력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왔을 때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더라도 받아줄 수는 있잖아요. 천천히 받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염두한 매매를 하면 된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키고 조금 더 핸들이 보이게 하게 되면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래 나는 이 정도를 한번 염두에 보겠어. 이게 맞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경험을 쌓으면서 섬세해지고 디테일해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막연하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천천히 받아줄 수 있겠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천천히 받아서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가격적으로 얼마에 주문을 하게 되면은 종목의 평균값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네. 아주 기초적인 숫자의 조합값은 구할 수 있겠죠. 네네. 복잡하게 안 구해도 돼요. 자, 다시 종가에 9,580원에 끝났었을 때 밤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얼마에 주문을 넣어야지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지 주문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 종목을 매수를 이제 시작하면서 관찰하겠어. 그래서 2% 정도는 그냥 살 거야 하면은 9,580원 또는 9,600원에 2%를 겁니다. 하나 걸었죠. 그리고 그냥 적당히 뛰어서 한 9,400원에 또 2% 걸어봅니다. 9,200원에 또 한 2% 걸어봅니다. 9,100원에도 2% 걸어보고 9,000원에도 2% 걸어봐요. 이게 설령 다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10%네? 그 정도는 괜찮겠어. 거기까지만 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밑에 것까지 하루아침에 다 걸어놓게 되면은 변수가 나와서 장대 연봉이 발생하게 되면은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채워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루에 사용하는, 마치 용돈처럼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인데 하루에 100만 원 쓴다 부담되잖아요. 전체 규모로 놓고 볼 때. 그런 것처럼 하루에 좀 써도 되는 금액 정도만을 써보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너무 잘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매수 잘못했네요. 대부분이 잘 안 되죠, 이게. 그리고 이걸 알아도 생각보다 어려운 영역은 처음 하시는 분일수록 속 터지고 지루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생각보다 성격이 급하거든요, 다들. 근데 저 밑에를 안 가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아마 그러니까는 조바심이 나는 걸 텐데, 이거 안 궁금해요?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지? 올라가면 궁금하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여기까지 오기를 바랬지만 실제 주가는 그냥 이렇게 가거나 안 주고서 그냥 2%밖에 못 채웠는데 이렇게 가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결국에는. 그쵸? 네. 아쉽죠. 근데 차라리 그 아쉬움을 버리세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걸로만 수익 내고 털어내세요. 처음에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또 주린이들이 초반에 매수 매도할 때 외국인이랑 기관이 살 때는 사고 팔 때는 팔아라 이런 말을 좀 듣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뭐 이 방식으로 하면 굳이 외국인 살 때 사고 팔 때 안 팔아도 되겠네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관 살 때 사고 외국인 팔 때 기관 팔 때 팔아야 된다. 말이 안 돼요. 후행성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의 실시간 동향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이거예요. 어제 외국인이 샀대. 어제 샀으니까 오늘 나도 따라 들어가서 사야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에선 이런 느낌인 거죠. 이때 그냥 내가 사뒀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막 샀네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샀으니까 나는 가격이 올라갔으니 판다. 뭐 이런 개념이 가야 되는 거지. 애들이 사네 하면서 요새 추격해서 사다 사 이런 식으로 가면 일단 요 차트에서도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간은. 네. 여기서 다 사고 팔고 했을 텐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거는 그걸 보고 따라갔을 때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질문 드릴 거는 공모주 청약인데요. 네. 빅히트랑 SK 바이오 사이언스 많이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주린이가 만약에 밑전이 좀 있다면 이런 것도 좀 공략을 좀 시도해 봐도 될까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도전을 한다고 하면 상장하려고 하는 종목에 어떤 점을 보면 좋을지, 그리고 그런 정보는 또 어디서 보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관심 있고 되게 좋아하는 영역인데 참 죄송하게도 이건 제 소신과 제 주관적인 발언을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저는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공모주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공모주 청약 방식 구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공모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공모주 열풍이 불어서 그러거든요.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대기업 브랜드 타이틀 달고 상장하는 주식 IPO 청약 받게 되면은 흔한 말로 시가 상해 그날 당일 흐름 상한가 말면서 따상이라고 하죠. 그런 흐름을 가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 수익률에 현혹되는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긴 뭐하니까 홍길동 컴퍼니라고 하는, 홍길동이 대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컴퍼니라고 하는 공모주가 상장을 된다라고 해볼게요. 네. IPO 청약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은 청약 방식이 경쟁률이 나오죠. 경쟁률에 따라서 배분하죠. 즉 내가 청약을 할 때 1억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경쟁률에 따라서 1억을 예치금으로 넣어도 실제로 그냥 100만 원 정도의 수량을 배정받습니다. 1억을 넣고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이걸 가지고 따상까지 맞아가지고 실제로 한 50% 정도 수익을 봤다고 칠게요. 60%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 이상도 숫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최고가에서 팔지 못해서 대략적으로 한 50% 수익을 봤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만 원어치 물량 배정을 받아서 실제로 150만 원이 됐으니까 와 50% 수익률이래 대박 이러면서 그래 이거지 하고서 이런 투자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에 현혹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한 번 걸립니다. 지금은 공모주가 핫하고 공모주 열풍 장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주린이일수록 자신의 경험치가 이게 반복돼서 쌓이게 되면 이게 되는 방식이고 이게 무조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언제 한 번 걸리냐면 시장이 정말 냉기류가 흐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주식이 상장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애매하게 갔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정반대의 경우에 1억이 다 체결돼 버려요. 경쟁률이 약해서 1억이 다 체결됩니다. 그런 거 걸리게 되면은 시가와 그 다음 흐름 바로 마이너스 먹고 시작할 거예요. 마이너스 예를 들면 한 20% 먹고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천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50% 수익을 5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만들려면은 몇 번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이 되나요? 10번 하면 500만 원이에요. 40번을 이거를 맞춰야 돼요. 40번에 이런 게 한 번도 안 걸려야 됩니다. 맞춰도 좋습니다. 맞춰도 좋은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0%가 아니라면, 또는 여기서 더 큰 금액이 들어갔다면, 이런 변수까지 가게 되면은 그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존버하면 되잖아 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작한 종목을 존버해가지고 이게 다시 정상화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상하는 거 이상일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1억이라고 해서 아마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나는 1억이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씩은 아마 균등 배분이래가지고 한 몇십만 원만 넣어도 한 주를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 지인도
별로 큰 돈 안 들이고서 몇 주 받아가지고 증권사멸로 막 청약을 넣어서 몇 주 받아서 하루 이틀 만에 몇십만 원 받고 막 그러니까는 되게 좀 부러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좀 어렵고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1억이 아니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식으로 돈을 넣었다가 돌려받는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걸리는 경우,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좀 욕심을 내고 애초에 경쟁률이 낮은 거에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받아야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면은 내가 벌어들이는 그런 기대 수익금 대비 손실금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확률상 한 번 깨지면 너무 크게 깨지는 게임을 그냥 되니까 이런 심정으로 막 하고 있는 그런 건데 리스크가 있다. 근데 그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계좌 잠식 상태라서. 근데 또 돈이 있으면 또 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몇백만 원 있는데 뭐 되게 좋은 게 상장을 한다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로 한두 주라도 좀 받아볼까? 막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니라고 말 못하겠네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마저도 말리는 게 좋은 걸까요? 저는 공모주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호불호가 없어요. 근데 한다면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 자신이 컨트롤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소신 발언을 한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주린이가 공모주를 선택했었을 때 조금은 말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유는 빛과 그림자 자체를 모르고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현혹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뒤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만을 보고 조금은 뇌동매매에서 나오듯이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면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잘못 걸렸었을 때 이 뒷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거 앞과 뒤를 정확하게 알고서 하게 되면은 이 뒷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차라리 청약을 하고 그 안에서 그 흐름을 받아들인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거는 투자로 승화될 수 있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경향이 있어서 주린이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너무 달콤해 보이거든요, 이게. 일단 그리고 아까 이제 주린이님이 공모주 청약 뭐 이런 거 어디서 정보를 보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여기 HTS에 보면은 청약 일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저도 이제 키움을 안 써서 여기 있죠. 여기 청약 뭐 가능 종목 뭐 이런 거 있죠. 경쟁률 이런 것도 막 다 보여주고 그때그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일정 같은 것들도 다 알려주거든요. 여기서 보면 되고, 아마 그리고 네이버에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보를 찾아서 네. 관심 있는 거를 보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막 하지 말아라. 이런 빛과 그림자를 알고 있어라. 이게 더 중요한 말 같아요. 네. 질문한 거니까는 설명을 한번 했고요. 다음 질문은 조정기인데요. 조정기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떨 때 조정기라고 보시는 건지 해서, 하락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조정기가 온 건지 이런 상황이 궁금합니다. 조정기라는 단어가 주는 해석은 아마 투자자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조정기, 이거는 주관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정과 하락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느낌은 그냥 살짝 눌렸다가 반등해주게 되면은 살짝의 눌림, 이 정도를 조정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길게 하락하는,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조차도 조정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정이란 단어는 단어 자체가 어떤 특정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라기보다는 투자자가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하면서 하락세를 조정으로 보기도 하고 하락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뭐 주식 방송이라던가 요즘 유튜브도 그런데 어디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조정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크게 보면은 하락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락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그들 입장에서는. 시장은 이제 작살 납니다 막 이럴 수 없는 거잖아. 네. 되게 그냥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 말이. 그렇다고 이제 조정기 이러면 하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정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조정이란 단어가 여기서도 쓰이고 여기서도 쓰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말하기 참 좋은 단어잖아요. 면피해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한번 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얘가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조정이란 말이 더 좋을까요? 하락이란 말이 더 좋을까요? 조정한다. 네, 조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하락장에서는 조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공매도도 좀 있으면
재개가 되잖아요. 네. 공매도가 오는 상황을 또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매도가 오면 하락하는 경향이 더 높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근데 단순히 시장 지수로 놓고 보게 되면 하락 확률이 존재는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대기업 위주의 우량주 위주의 상승을 이끌었던 장세였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현재 시장이 어떤 상승을 이끌었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우량주나 대기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공매도 하기가 쉬우니까. 정확하게 구분하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냥 나는 주식 아무것도 없는데 공매도 버튼 눌러 이렇게 해서 완전 공매도 형태가 되진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되려면은 특정 차입이 한 단계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좀 나눠 놓고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대기업 위주의 상승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면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대기업 우량주의 주가 약세가 어느 정도 그거는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약세장이 펼쳐졌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서 그럼 빠져나오는 자금이 시장 안에서 순환이 될 것이냐 밖으로 나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뭔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대기업에서 나온 자금이 중견이나 중소, 스몰캡 요런 쪽으로 시장 안에서 자금이 순환이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건전해질 거예요. 근데 밖으로 도망가게 되면은 당연히 약세장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백신이 지금 보급화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여행이랑 항공 관련주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인데 그러면 요 백신 보급화로 인해서 코로나 여파가 좀 거쳐진다면 요런 주들이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언니님은 여행이나 호텔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생각하신 그 접근 딱 그 정도. 거기서 더 과하게 포장도 안 하고 더 나쁘게 보지도 않고 그냥 담백하게 딱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라면 여기서 이런 생각인데 이런 관련주들을 어떻게 공략해 볼까? 이게 중요한 문제지. 뭐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공 지금 완전히 판매 안 되고 있고 화물선으로만 운행되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이 다시 예전처럼 원활하게 돌게 되면은 항공주들 실적 다시 올라가고 개선되겠죠. 호텔 최근 질병 사태로 인해서 호텔 운영률이나 이런 거 많이 감소했었는데 정상화되게 되면 다시 옛날만큼 오히려 그동안 억눌렀던 여행들 심리가 폭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주가에 100% 정직하게 반영되느냐는 저는 주식 투자가 그렇게 실적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 100% 정직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반영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선반영되기도 하고 한참 뒤에 후반영되기도 하고 좀 꼬여서 반영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해당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는 결국에는 템포거든요.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몰빵해서 마치 백신으로 인해서 이 사태의 종결이 뭐 3개월 6개월 안에 될 거야 이렇게 예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완전히 종결이 될지 아니면 부작용으로 또 다른 패닉을 초래할지 상황이 나와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근데 지금 가능성은 있으니 딱 그 가능성 정도를 조금씩 담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내가 담아놓은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그 템포에 맞춰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든가 아니면 줄이든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가 요 정도의 정도를 조정하면서 관리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매매 방식으로 굉장히 좋은 거는 빌드업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제 케이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상황인데요. 현재 예수금은 없는 상태고요.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계좌 잠식 상태이고요. 총 1,000만 원의 금액이 3개의 종목에 나뉘어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주식이 현재 제가 남편이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계좌는 제가 들고는 있지만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시점이랑 남편이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달라요. 일단은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종목은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저희가 요거를 시작을 할 때 1년 이상 보기로 했었고요.
작년 8월에 25,000원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에는 하락하는 상태에서 매주 5주씩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평당가를 21,000원대까지 낮추게 되는데 8월에 사고 12월까지 계속 물타기를 했었고요. 그 뒤로는 예수금이 없어서 더 이상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올해 초에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남편이랑 의견이 충돌되었고요. 일단은 플러스 20% 정도 오른 상태에서 남편의 입장은 1년 이상 보기로 한 종목이니까 3만원대가 되면 미련 없이 팔자. 저의 의견은 분할 매도를 해보고 좀 더 오르면 더 분할 매도를 해보고 떨어지면 다시 사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장기 투자로 보기로 한 종목이니까 안 팔고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섰거든요.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남편이랑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님이 보실 때 지금 다시 마이너스 하락된 이 종목을 장기 투자로 계속 보고 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런 상황 실제로도 클럽이나 아니면은 교육이나 훈련, 코칭을 할 때 많이 나오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첫 번째, 주식 매매에 있어서 특히 투자에 대해서는 정치만큼이나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다 다릅니다. 관점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종목을 여러 명이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안 좋은 관리 방법이에요. 즉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종목을 진짜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점이 통일되던가 아니면은 하나의 관점의 기준으로 접근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더 안 좋아요.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남편님과 배우자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 그 관점을 맞춰갈 필요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 개인적으로 심사는 아니지만 주관적 발언을 해드리면 이번 상황에서는 주리님이 더 유연한 관점과 합리적인 투자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상황이 아마 플러스로 돌아섰던 상황이죠. 네. 자, 이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장기 투자 관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장기 투자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이거는 장기 투자 홀짝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 투자 역시도 최소한의 필요한 관리는 해줍니다. 그건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고, 그리고 그게 고점에서의 매매였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시장 진짜 폭락하고 있었을 때 묻어두고서 기다리는 장기 투자다. 그거라면 차라리 손대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계속 기다려.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들어간 시점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설령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관리를 이어나간다는 측면의 장기 투자이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종목이 3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좀 팔아주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다시 사줄 수 있는 이 행동의 선택폭을 높여줄 수 있는 주린이님의 생각이 훨씬 더 유연한 투자고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 되게 작게 끝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을 다 낼 수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관점하고 충돌이 되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원투잖아요. 모두는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 이 종목이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딱 팔아서 수익률 100% 이렇게 만드는 거 누구나 원해요. 하지만 원투는 자유지만 그게 이뤄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좀 남편분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이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보게 네.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이제 남편분의 입장을 뭐 막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네. 1년 정도 기다려서 3만 원 되면 팔자. 그럼 기간까지 원트가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1년이 될지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 15,000원 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10,000원 갔다가 3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벌써 1년이라는 거에서부터 되게 조바심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1,000만 원 다 들어가 있는데 현금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조바심은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바심 때문에 욕심도 같이 커지는 케이스인 거죠, 이게. 대부분 좀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언니님도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금이 없는 이 상태에서 손절을 부분적으로 보고
다시 하락할 때 사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전에 생각할 거는 전체 종목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이 평단이 2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6,6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이거는 필요하게 되면은 이 종목 안에서 예수금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준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비중을 꽉꽉 채우지는 않은 상태에서 오르는 상황과 떨어지는 상황을 두 가지 방향을 다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종목 말고 플러스 20%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MC넥스라는 종목이고 이것도 올해 초에 한 번에 매수해서 3개월째 그냥 정기 예금처럼 묶어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좀 팔고 나오는 금액으로 예수금 잡아서 P&E를 더 관리하고 싶은데요. 요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방식이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좌 잠식이라고 해도 막 되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계좌 잠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실제로 플러스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계좌 잠식이라고는 보통 표현하진 않죠. 근데 여기에 이제 비중이 좀 작나요? P&E가 500으로 보면 MC넥스는 250. 다른 종목 하나가 또 250 네, 이런 그렇게 식이네요. 들어가 있어요.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MC넥스에서 이거를 다 팔지 아니면은 이거 역시도 장기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가지고 갈지를 생각했을 때 250에서 한 100, 150 정도까지 줄입니다. 그러면은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현금 확보가 되겠죠. 네. 이 종목을 일단 첫 번째 가지고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전략 매도해도 전혀 아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종목을 갖고 간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줄여놓고 현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거는 위에 P&E 그 종목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MC넥스를 전략 매도해서 250만 원을 현금 확보해서 500만 원짜리 P&E 솔루션에 250만 원 총알을 덧붙여야지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위험한 이유는 250만 원도 다 들어갔어요. 속된 말로 물타기죠. 물타기 다 들어갔는데 저 종목 대세 하락 나오게 되면은 그땐 진짜 계좌 잠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물타기를 하는 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MC넥스 아까 P&E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수익권인 상황. 여기서 비중 좀 줄이면서 수익 실현해서 현금 확보하고 이 현금을 이용해서 P&E의 지금 과비중 상태인 거를 줄여서 적정 비중으로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저 P&E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금 확보 꽤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개만 놓고 봐도 계좌 잠식 바로 풀리고 그 현금 이용해서 뭐든 할 수 있겠죠. 단 이 남는 현금 이제 눈뜨고 못 보기 때문에 갑자기 네 번째 종목을 만든다라든가 이걸로 다른 물타기를 한다라든가 이러면은 좀 다시 잠식으로 가는 길이죠. P&E의 과비중을 줄인다는 말씀이 MC넥스에서 만든 예수금으로 P&E의 물을 타면서 상승이 되면 요거를 팔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P&E에다 더 이상 돈 쓰지 말고 그냥 매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 생각에 P&E 솔루션의 그 약간의 손실까지도 지금 그걸 확정시키기가 너무 싫은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싫으면 여기서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이거 100만 원 팔면 여기서 실현 수익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수익만큼 그 P&E 솔루션의 일부를 팔아서 손실을 보면 그냥 또이또이에 판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잖아요. 상실감이 들겠지만 돈을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팔고 거기서도 팔고 그럼 네. 여기선 벌고 저기서 잃고 그럼 나는 그냥 잃은 것도 아니고 번 것도 아닌 게 되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되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부터 걱정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일단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할 때 뭔가 목표를 정하고 매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극초반에는 커피값 벌기, 그 다음에는 치킨값 벌기, 그 다음에는 고기값 벌기 이런 식으로 줄이니까 아예 처음에 돈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 하면 5% 상승 이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주식을 하는 방향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네. 네.
그거는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은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진심으로 롱런하고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서 진짜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내가 5% 벌고 싶은데, 내가 10% 벌고 싶은데, 그런다고 딱딱 벌리지 않아요. 그리고 딱딱 벌려도 더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커피값, 그 다음 치킨값, 그 다음 고기값, 그 다음 옷값, 그 다음 명품값, 그 다음 차값, 그 다음 집값 올라가겠죠. 사람의 욕심은요, 올라가게 되어 있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 잃기가 목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목표, 나의 목표 안 잃기, 돈을 안 잃기. 근데 만약에 커피값이 벌렸다, 그럼 감사하기. 치킨값이 벌렸다, 더 감사하기. 그냥 땡큐 이거지. 난 치킨값을 버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이런 거는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버디님이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0이라는 베이스를 놓고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고요. 이 안에서 타이밍이 맞으면은 2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는데, 위에 플러스 값을 컨트롤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마이너스 값을 컨트롤 하는 겁니다. 여기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린 게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로 통일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0이라는 숫자가 진짜로 중요한 숫자지, 이 플러스는 계속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 위로 포커스를 두면은 이 밑이 뚫려요. 내가 플러스 20%를 만들기 위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0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뚫립니다. 플러스 20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최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도 봐야 돼요.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다 했어요? 네. 네. 일단 이제 중간에서 질문자와 답변자를 연결해 드린 중간자 입장에서 좀 재밌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신 주린이님과 어니스트님의 소감과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 어니스트님은 어떠셨나요? 진짜 많이 받았었던 질문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더 진짜로 궁금하게 느끼고 있구나를 새삼 실감했어요. 클럽에서도 그렇고 질문하신 유의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게 주식 투자 이전에 주식 투자를 위한 세팅, 환경, 관점, 마인드, 이런 훨씬 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두서없이 있는 경우가 많구나. 아마도 근데 그거는 조금은 미디어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린이님은? 저는 정말 동학개미 중에 개미 한 마리였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든 주린이였구나. 일단 영상을 좀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찾고 싶은 것만 찾다 보니까 그냥 정말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알고 주식을 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영상 싹 다 보고 궁금한 점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진화된 모습의 주린이로 나타나서 그때 또 궁금한 부분을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어니스트님 말이랑 머니버디님 말씀이 진짜 많은 도움이 돼서 갑자기 클럽에 가입하고 싶네요.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오면은 도움되는 거니까 주린님 뿐만 아니라 이 보고 계신 수많은 주린이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거 영상에 정말 보석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궁금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말하니까 안 들리고 이해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필요한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제 초보자의 특징은 진짜 궁금해야 될 거는 안 궁금해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푸는데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초보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틀을 좀 깨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거기에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좀 더 발전하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 궁금증 이런 게 생기시면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속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 클럽 이런 내용들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을 펼쳐보시면 거기에 링크로 안내가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